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때문에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진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야당이 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핑계로 해서 구조조정의 심각한 재벌의 부실 경영, 그리고 정부 당국의 부실 관리 감독 문제를 어물쩍 넘길 셈이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고민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처음 출연하시면 꼭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뜨거운 연대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요,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무려 5개 채널로 전 세계 163개국 동포들이 함께 보는 방송입니다. 우선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마이뉴스 아마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후원했을걸요. 그래요? 10만인 클럽 회원이세요? 아직까지도 후원으로 후원금 내고 있는 걸로 제가 통장 정리할 때마다. 오마이뉴스 오늘도 나갔다 이렇게. 예, 오연호 대표님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 네. 저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통장에 매일 오마이뉴스 후원금이 찍히고 있다는 거 이걸로 연대 인사를 가름하겠다 이런 말씀 아주 짧고 굵게 첫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프로필을 보니까요, 참여정부에서 참여혁신 수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와 국회,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부고 하나는 의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셈인데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제가 그 청와대 갈 때는 좀 젊었어요. 사실 39살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 법조인이 굉장히 적었고, 특히나 이제 사회 활동하는 그런 사회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을 하는 법조인, 여성 법조인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청와대 가는 게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시민사회나 이제 방송 활동하던 거를 어떤 가서 정책적인 것이나 그런 어떤 시민과의 그 소통이나 네트워크 이런 거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이제 엄중해서 그거를 감당하느라고 그때도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냥 단지 그냥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작년 한 11월부터 그 이제 천정배 대표님이 광주에서 어떤 새로운 정당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국민회의의 창당 과정에 함께했고 국민의당에 합당하는 과정,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어서 공천 과정, 또 선거 과정, 또 선거 때는 제가 이제 전라북도가 고향이어서 호남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하나 다 이게 어떤 면에서 압축적인 경험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을 이제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획재정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처음에 참여혁신 수석을 제안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신가요? 그 당시에 이제 민변에 제가 이제 창립 회원이고, 민변에 이제 여성 변호사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이제 그 민변에 새로운 대요 노무현 변호사, 예, 문재인 그래서 변호사.
그래서 이제 민변의 여성 변호사 중에 예를 들면 강금실 박주연은 적어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강금실, 박주연. 다시 또 들으니까 2002년 대선 네. 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하네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이제 새내기 국회의원이신데요. 예.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내가 요것만큼은 초반에 전반에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무조건 양극화 해소입니다. 양극화 해소. 예, 그럼요. 제가 사실 뭐 1989년에 네. 9년부터 사실 정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평민당의 박영숙 예, 박영숙 예. 선생님이 그런 이제 보육 예를 들면 타가시설 설치에 관련된 최초의 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제가 또 외곽에서 그 여성단체 연합 산하에 있는 지역사회 타가소 연합에서 예. 이제 그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안과 평민당 안을 이제 같이 만들었거든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그게 시행령 어린이집 그렇죠. 예, 예. 태동이 된 거구나. 예, 89년에 어머니 감사해요. 어린이집 없었으면 일하는 여자들 다 이거 어떻게 어디다 애 맡기고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 법이 그때 만들어졌군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쭉 뭐 사회복지 관련 뭐 쭉 해오다가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라는 거를 좀 일찍 깨닫게 되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구나. 예산이 좀 힘이 맞아요. 있는 사람에게 가는구나. 뭔가 잘하고 있는데 돈이 가지. 정부 예를 들면 공무원이 네. 저기는 뭔가 잘하고 있어. 네, 서류 네. 작업도 잘할 것 같아. 성과를 잘 낼 것 같아. 이런데 돈을 주지. 네. 여기는 지금 뭐가 니드가 많구나. 필요하구나. 여기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돈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예산을 이제 쭉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근데 그게 양극화라는 게 비단 사회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가 약간 계속 심화될수록 경제가 이제 전망이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모멘텀이 안 나오고 결국은 내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수라는 게 이제 소비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예를 들면 부자에게 내가 지금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1억을 더 준다고 그 사람이 1억을 쓸 수 없거든요. 네. 예, 한 그중에 반절이나 쓸까 이렇게 된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만 계속 돈이 붙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해소는 뭐 비단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옛날 개발 시대의 논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정부도 국민도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현재 지금 작동되고 있는 예산을 짜고 정책이 펼쳐가는 논리는 옛날 그냥 개발 시대의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학 지원 예산이요. 네. 70%가 이 초상위 13% 대학에게 다 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양극화를 더 지금 심화시키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그런 교육학 공부를 했었지만 네. 거기는 그냥 다 똑같이 이제 모든 대학이 똑같이 지급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너무 오랫동안 그런 논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는 대학에 돈을 줘야지 성과가 나지. 저 무슨 지방의 어떤 뭐 대학 이런 데 돈을 주면은 그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 해소 문제를 어떻게든 해내려면 결국은 예산을 직접 다루는 곳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재위로 온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뭐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어떤 레토릭으로서의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국민 삶의 피부에 와닿는 양극화 해소 이런 방안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은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재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48만 원, 그러니까 48%, 49%대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격차 해소를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이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교육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지원이 가고 계속 장학 그렇죠. 혜택이 있는데 공부 못해서 지방에 모르는 대학 간 친구들은 지원도 없으니까 등록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알바 뛰어야 되고 알바 뛰느라고 수업 시간에 밤새 일하니까 학교에 성적이 와갖고 안 졸고 나오니까, 예. 성적도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국가장학금 못 받고,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 차원에서 새롭게 바꾸는 이게 굉장히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가 담겨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대기업에서는 뭐 너무 돈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는 5%뭐 아주 많아봐야 10% 고용밖에 못 그렇죠. 네,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은 너무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정부 예산에서도 예를 들면 연구개발 뭐 세액공제다. 그게 이제 뭐 3조 5천억 원이 네, 되는데 예, 예. 그 혜택은 그냥 다 대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지금 법인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저희 주장은 그거를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하지 말고 그건 없애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돌려라.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고용 창출을 하면은 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대기업이 그 세액공제 해준다고 더 추가로 절대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한 5천억 되는 돈을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금으로 돌려라.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은 필요 없다. 숫자로 내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극화를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OECD 통계가 숫자로 다 나와 있거든요. OECD 네. 통계로. 예. OECD 통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입 세출을 통해서 35 내지 40%를 그 양극화 문제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만 해도 한 31%를 교정해요. 세상에. 그리고 일본 수준만 해도 좋겠네요. 미국만 해도요. 네. 24%를 교정하는데 우리나라는 9%예요. 너무 심하다. 그죠? 예. 근데 그게 희한한 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월급, 그러니까 고소득 월급 받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네. 누진 세율을 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9%가 나오냐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나머지는 다 역진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역진적으로. 그래서 뭐 말 필요 없고 이게 9%가 적어도 미국 수준의 24%로 가는 숫자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기재부가 그런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나요? 뭐 내일 이제 상임위가 시작이 되니까 기재부 준비해 오세요. 네, 9%를 어떻게 미국 수준의 24%로 올릴지 기재부 준비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내일 이제 그 기재위 열리는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어쨌든 이제 닷새 정도 되니까 지난 금요일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막 출렁이던 막 흥분된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좀 당내 TF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어떤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나요? 근데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무슨 캐머런 총리나 보리스 존슨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뭐 EU하고 지금 FTA가 돼 있는 거가 네. 이제 영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네, 영국하고 FTA를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를 지금 논의하는 것도 이제 적절치 네,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차제에 무슨
뭐 고환율 제도를 폐기하자 뭐 이런 그게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환율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거를 기재부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네. 감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재부나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는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아 뭔가 이런 위기 요인이 생겼을 때 네. 이때 분위기를 잡아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임상 움직임을 저지하자. 이런 분위기를 타서 금리를 더 인하하자. 뭐 내지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뭐 추경을 좀 어떻게 좀 더 맘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제어하기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영국의 캐머런 총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어떻게 정치를 한 거야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정부가 10조 원 추경 포함해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추경 얘기는 있긴 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큰 금액을 돈을 풀겠다라고 결정한 배경 이런 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확히 지금 브렉시트를 좀 타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게 브렉시트라는 거를 뭐 대다수가 다 예견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다 잔류한다고 그렇죠. 생각했죠.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 결과가 나온 지 지금 불과 며칠 됐고 사실 그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양론이 있어요. 어떤 점은 예를 들면 엔화가 상승해서 우리 네. 어떤 수출의 경쟁력이 생긴 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국에 물린 게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하고 굉장히 많은 그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뭐 좀 타격이 생길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건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등등해서 장단점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지 대책이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틀린 방향으로 엄청 빨리 갔을 때는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어쩜 좋아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메시지네요.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거를 반영해서 추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거짓말인 거거든요. 이틀 만에 추경을 만든 거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네. 이번에 이제 추경의 이유가 뭔지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추경을 하지? 그러니까요. 네, 대량 실업? 네. 대량 실업이라는 게 어떤 지금 전국 단위의 실업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실업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선 해운으로 경남의 실업률이 이제 뭐 좀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치를 웃돌게 됐다. 네. 그거는 추경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더구나 지금 뭐 조선 해운, 그러니까 해운 조선에 지금까지 뭐 무슨 국민 혈세가 지금 뭐 10몇 조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네.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또 12조가 필요하고 또 추경이 필요하고 국민 납득을 못해요. 예, 지금 이제 뭐 언론 통해서 매일매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뭐 누가 지금 무슨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2천억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횡령했다. 뭐 관피아 정피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먹었다 이런 건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게 뭐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산업 전체가 어떤 재편의 와중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당장 땜빵식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몇 억이 없어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네. 그거에 만 배, 10만 배가 되는 무슨 수조, 수십조를 이런 식으로 펑펑. 네. 저는 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브렉시트라는 어떤 그 위험 요인으로 바람을 싹 잡아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재정 정책들을 막 쓰려고 하는 이런 꼼수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그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러 위기를 얘기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박 대통령의 이 진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브렉시트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우선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거를 네. 막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뭐 단기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중 은행들이 그런 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거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 회수할지 모르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동성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 외에 네. 근본적으로 어떤 산업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 내에 뚝딱 해가지고 지금 네. 무슨 대책으로 뭐 구조조정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일어나게 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중에 몇몇 대기업에 특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구조조정 어떤 산업 재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실업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실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 전직 지원, 또 뭐 실업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지 정부가 지금 뭐 개발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걸 구조조정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은행과 돈을 빌려준 사람과 기업 간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고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지금 위기를 계속 증폭시켜 가지고 이제 추경을 따내려고 하는 건데요. 당초 이제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이 12조라는 거였어요. 거기다 이제 8조를 더 포함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아니요. 들어온 얘기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기금 펀드 그러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발권을 해서 지금 12조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강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지금 추경을 네. 10조 뭐 내지는 20조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조예요, 그러면? 아니 32조가 되는 거예요? 32조? 네. 이 아저씨들이 지금 이 옛날 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22조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국책 사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던 건데 네. 지금 뭐 이런 그런 수십조 원이 뚝딱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국민들의 박탈감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 야당 하는데 네. 이거 그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그런 꼬나 박는 요거를 그냥 놔두면 야당 하지 마.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네. 아니 뭐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라가 돈 없다 하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청년들 얼마나 힘든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그 국가가 뭘 해주냐 이렇게 있다가 세금만 뜯어가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이 정부 발표는 이런 거예요. 브렉시트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그 민생에 써야 된다. 일자리 창출. 여기에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브렉시트로 인한 거는 아직 누구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성장률에 너무 턱없이 못 미쳐서 네.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고 지금 정부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네. 이러이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추경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뭐 브렉시트를 핑계를 대서 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제 벌써 이제 7월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 갖고 오시면 돼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요즘은요. 네네. 그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국제 기구들이 예전에는 뭐 해고를 쉽게 하자 어쩌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네. 뭐 산업구조 재편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뭔가 확장적인 그런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네. 정부가 좀 더 국민들 삶을 지원함으로써 소비도 진작하고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기조에 따라서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실업자 구제라는 기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표를 기조를 분명히 하고 네. 그 예산을 지금부터 정확히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게 맞지. 네네.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무슨 20조, 30조에 이런 돈을 뚝딱 해서 저는 왠지 국회 기재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박주현 의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탁 따져가지고 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바짝 그 좀 쫄아서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이게 실업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그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펀드만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도 결국엔 기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을 지원해서 그러면 지원받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인데 죽어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은 안 해요. 실업 대책 안 세워요. 네. 이런 문제를 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조금 더 세게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당이 그 같이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에 네, 의해서 지금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네. 그런 몇몇 대기업에게 막 이제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실 부실에 대한 거를 책임은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만연히 돈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다 없어졌네요. 또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어렵다니까 돈을 일단 주고 나서 뭐 그다음에 뭘 합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더구나 네. 더구나 그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금 왜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긴 거예요. 국책은행들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행도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민영화가 됐어요. 네. 근데 왜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왜 이렇게 계속 정부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관피야 정피야. 네. 그리고 예전의 개발 시대의 논리를 네.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국민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나라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우리에게도 뭐가 트리클 다운 효과에 의해서 네.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혜택이 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간 게 있는데요. 네. 이미 그런 게 없다라는 걸 다 아시게 됐어요. 확인했어요. 낙수 효과 끝났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와서 얘기했어요. 낙수 효과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면 네. 그거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네.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네. 하시게 예.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STX에 4조든 5조든 10조든 퍼부어도 네. 그게 어떤 실업 문제나 아니면 나에게 네.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우리에게 뭐 예를 들면 누리과정을 지원을 해주든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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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해주든지 해주든지. 그게 나한테 그 혜택이 온다. 예. 그리고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정부가 이전의 방식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주택 문제, 집 문제 해결 죽어도 안 된다. 사교육 문제. 이거 뭐 애들 학원비 내고 그 저기 뭐야 대출값 갖고 나면 돈 10,000원 쓸 수가 없어.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가 해법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 집단은 정말 국민들한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뭐 12조 달라, 얼마 달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 저는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나 그렇죠. 예를 들면 방과후 교사나 네.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회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없어요. 맞아요. 그건 없어요. 그거 절대 안 만들어져. 그리고 이거 아우 열받아. 네? 아 진짜 이런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의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황당한 건요. 그 자본확충 펀드라는 것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사실 이게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또 대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네.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정부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거 이번 기재위에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 부실의 책임을 좀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 지금 뭐 서별관 회의에 대한 뭐 청문회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네. 그걸 굳이 서별관 회의로 할 필요 없고 네. 이 조선 해양 그러니까 해양 조선 구조조정과 부실에 관련된 그런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기재위하고 정무위 이제 소관 사항이니까 연석회를 하든 네. 아니면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든 이거를 거치지 않고 적당히 눈치고 브렉시트를 앞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네. 생각은 저는 버리셔야 한다고 아. 봅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국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방산비리나 네. 예를 들면 무슨 전관예우나 이렇게 대기업의 돈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요. 네.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히 눈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예.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위험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돈 좀 쓸게요. 일자리 만들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만든 것도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허망한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 뭐 추경을 뭐 정말 굳이 해야겠다면 저는 자 빨리 책임자 규명해서 문책하고 네. 그리고 그 구조조정 한 그 발권에 의해서 12조 펀드 조성한 거 그거는 포기하고 네. 우리는 이전 방식이 아니고 책임도 지우고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대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실업대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케이죠. 네, 그때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위한 재원 마련 결국은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뭐 10조가 더 거칠 것 같습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이 남으면 그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이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세율을 올리고 뭐 예를 들면 법인세를 네.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네. 거하고 묶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무리 아무리 급한들 네. 지금 그러니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그 예산 편성을 못한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6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4만 명의 보육대란 이상으로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넣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보면요, 회사는 망하는데 재벌 총수 일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회사는 망해서 직원들은 전부 그 거리로 내쫓겨가지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데 총수 일가는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몇 년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정부 또 지원 받아가지고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이제 유럽에 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이제 그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진국 체제에서는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노동자를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업주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다 기업과 기업주, 그러니까요. 예, 포커스를 맞춰서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선진적인 방식이 아니고 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 분들을 많이 만나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까요? 뭐 결국은 지금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중소기업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 외에는 별로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공공 영역에서 그런 아까 얘기한 네. 사회서비스공단이 네. 이런 걸 네. 만들어서 좋은 네. 일자리가 네. 생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네. 이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미치겠다. 뭐 상속세 면제해 주세요. 아니면 뭐 공장 무슨 토지 규제 뭐 완화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되고 있는데 그걸로 과연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든 어떤 교육훈련이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니 정부 출연기관이 됐든 대학이 됐든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네.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 미래 일자리 투기라는 거를 네. 이제 이번에 관철을 시켰는데요. 뭐 저는 희망이 이제 거기에 가서 네.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에도 보면 뭐 해운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데 사모님 경영 뭐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모님들이 가가지고 전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특히 이제 한진의 경우에는 최은영 회장이 자기 딸까지 해가지고 문제 생기기 전에 딱 털어서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좀 하도록 국회가 강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인세 문제 좀 여쭐게요. 예. 앞서 이제 브렉시트 핑계 대면서 법인세 뭐 적당히 뭐 뭉치고 뭐 안 네. 올리고 뭐 쓱 지나가려고 그러지? 그거 딱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뭐 전경련 반대하고 있어요. 경청도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좀 미적미적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다른 여력이 없어요. 딴 데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여력이 돈 나올 없는데 구멍이 일단은 없어요. 대기업 집단에서 지금 800조라는 사내 유보금의 여력이 있는 겁니다. 710조에서 그새 800조로 네,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새로운 부담을 지으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사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뭔가 이 경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기업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딜을 한 겁니다. 자, 법인세를 인하해 줄 테니 그거만큼 투자를 늘려라 라고 딜을 한 건데요. 법인세는 인하가 됐는데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 그러면 예. 그냥 여덟 자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안 쓸 거면 돌려달라. 내놔. 예, 안 쓸 거면 네. 안 쓸 거면 돌려달라. 예, 예. 그걸로 투자한다고 해서 줬는데 그게 투자가 안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다시 그거를 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고요. 네. 법인세 원상 회복,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법인 명목 세율뿐만 아니라 실효 세율이 너무 낮아요. 네. 실효 세율이 너무 낮은 거가 이제 조세 감면 제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네,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조세 감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대부분 다 그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없애시라고요. 네. 빨리. 네. 이것도 기재위에서 좀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 법인세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어쨌든 그 지금 세법은 뭐 네.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도 그 예산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네네. 그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야당이 잘 대응을 한다면 뭐 국회의장님도 야당이기 때문에 네, 야당 네. 출신 출신이시기 네. 때문에 뭐 저는 그리고 사실은 새누리당 기재위원들 중에서도 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거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좀 이런 그건 좀 아니지 경우는 않나.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저희가 그동안 잘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할게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좀 봐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재벌이 요구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800조의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자라는 주장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법인세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냥 뭐 너무 당연하다. 예, 정부의 의지 문제고 어떤 야삼당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정말 뭐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면 정말 대기업과 이 중견기업과 이런 거를 약간 뭐 차등을 둔다든지 해서 뭐 얼마든지 그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요구한 추경은 정부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 기재위가 게이트키핑을 확실히 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과제다. 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또 야삼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예. 예. 뭐 낙관적으로 하고 밀고 나가야죠. 밀고 나가주세요. 세게 국민들을 생각하면 좀 세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경제 현안 이렇게 짚어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예. 요즘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요. 예, 막 화장도 뜨고 막.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내홍에 빠져 있습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예. 지금 저 여기 좀 더운데 벗어도 돼요? 네, 벗으세요. 벗으세요. 아이 더워. 당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아니 이게 뭐 그동안 네네. 그 이제 뭐 약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예. 사실 그 열받아서 열받아서 냉커피 한 잔 하시고요. 예. 그 이제 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김수민 의혹 사건 결국에는 새벽에 왕주연 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선숙 당 사무총장 검찰 소환 조사 중이고요. 조사 받고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오늘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의총에서 결정이 안 돼서 예. 추가로 최고위가 추가 논의를 한다 이런 속보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예. 이 사건을 좀 어떻게 규명하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이제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15년간의 그 스토리를 쫙 냅니다. 네. 그런데 딱 상대방에서 답변 오는 걸 보면은
전혀 다른 어떤 스토리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진상조사 한다고 그랬을 때도 네.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당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인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선택적 기억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네. 하지만 검찰이 어떤 걸 볼지 네. 어떤 해석으로 들어올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계속 따지고 뭐 그게 해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이제 사실 이제 국회의원 특권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어떤 개인의 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원의 문제가 있을 때 정당이 막 방탄국회를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예, 예. 비호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비호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사안을 봤을 때 네.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사소한 그러니까 네. 벌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사소한 것에서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국민 정서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네.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어떻다 저렇다라고 따지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네.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자금 그런 선거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어서 좀 묘수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인식을 네. 개인이 법적으로 다투어 나가는 것과 정당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인식이 좀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상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당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두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불기소를 할 수 있을까? 불구속은 해도 불기소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서초동 법조계 이제 법조 기자들의 이제 그 진단 해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의견이 뭐 아직 정확히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국민의당 당원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예, 사실은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일부 반영해서 네. 기소가 될 때 이미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네. 당장 어떤 그런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칫 뭔가 뭐 과잉 징계가 되는 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도 이상으로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계세요. 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저렇게 판단했으면 무조건 맞아라기보다 한번 따져봐야 돼. 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또 그런 부담이 있어서 네.
그런 예를 들면 출당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런데 또 국민의 정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네. 이게 뭔가 어떤 엄정한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묘수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일단 오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직 박탈 문제까지도 논의가 될까요? 그거는 뭐 출당이 된다고 해서 의원직 박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사퇴하고 이런 것들은 또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뭐 그것도 이제 어떤 뭐 여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건하고 같이 그 선관위가 발표한 사건이 있어요.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 사건인데요. 사건. 네. 언론이 이상하게도 김수민 의원 사건은 대서특필하면서 이군현 의원 사건은 맞습니다.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도 물론 문제적 행동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당무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군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당시 야당 뭐 지금 이제 네, 네. 새누리당 쪽이죠. 네. 거기에서 정말 문제 있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는 그 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뭐 나오니까 그 사건은 진짜 2, 3일 만에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이고. 그 참여정부 청와대 내에서 어떤 사건이 연루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주알 고주알 변명을 하고 이게 이다 아니다 하다 네. 보니까 사실 사건의 경중은 10분의 1인데 네. 그로 인한 그 사건 지속 기간은 10배가 넘고 훨씬 이쪽이 더 타격을 받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 이렇게 하기보다 미리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이 국민 정서에 바로 맞춰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억울한 부분은 그냥 말하자면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따져가는 이런 식의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오히려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예,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네. 그냥 바로 인정하니까 그냥 쑥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죠. 여기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잖아요. 이군현 의원이.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마땅한 야당 후보가 없으니까 문제 제기도 세게 상대방이 있으면 또 되게 문제 제기를 세게 할 텐데 또 상대방이 없으니까 오히려 또 문제가 축소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죄질은 나빠요. 보좌관 급여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언론이 공정하게 함께 다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 있을 수 있을 요즘 것 이제 같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문제 네. 제기되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문제 제기되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은 깨끗한가?라고 이제 국민이 네, 예.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네. 뭐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안 하네? 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네.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뭐 그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내세웠던 게 새정치 담론 그리고 깨끗한 정치, 부정부패 안 하는 정치. 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의 기성 정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담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당은 그래도 다를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수민 의원의 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됐고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같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정당의 경우에 네. 그 좀 더 엄격한 어떤 국민의 기대에 뭐 맞춰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의당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은 네.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 사실 이제 뭐 호남에 계속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제 깊이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네. 뭐 저는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펀더멘탈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고 혁신하고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저는 예, 아주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그가 기존에 뭐 관행이라는 게 더 이상 변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는 말을 한 거 자체가 저희 어떤 예, 디자인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관행 실수, 없다. 실수였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관행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국민에게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제 철저하게 좀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펀더멘탈을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뭐 바라고 저도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행이라는 말 더 이상 국민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럼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55분 원래 40분 하기로 했는데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56분 1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똑 부러진다 박주연. 풀어지면 안 되는데. 네. 부러지면 안 된대요. 네. 지금 보면 뭐 무슨 소리냐. 이 낙수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의견. 지금 7월인데 추경이 30몇 이 사람들 간땡이가 부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낫다.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합니다. 아니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하나하나 의견 주셨는데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가가지고요. 어찌됐든 박주연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특히 이제 경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의원님 계시면 아직은 그래도 좀 힘이 부족합니다. 뒷배가 있잖아요, 국민.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 많이 참고하셔서 기운차게 활약하시는 국회의원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정말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다져온 것들을 이제 좀 펼쳐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실력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맞서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어쨌든 양극화 해소 효과가 9에서 24까지 적어도 24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가끔 출연하셔서 기재위 핵심 정책 현안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청취자들이 너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가끔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